마카오에는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마카오의 성매매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우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모델업계나 호텔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에 속아 마카오로 오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대륙의 성매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카오에서는 개인적인 지원의 형태로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부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라스베가스가 있다면 중국에도 마카오라는 특별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의 라스베가스라 불리며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오랜 세월 동안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이는 발전한 도박 산업 덕분입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카지노가 위치해 있어 그 매력이 크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999년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마카오는 일국양제라는 정책 아래 높은 자치권을 누리게 되었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마카오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카오는 동남 해안에 위치한 면적 약 21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지역으로 중국 광둥성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는 남중국해가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아오먼 반도, 타이파 섬, 그리고 콜로안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카오와 광둥성 주하이에 접한 육지 국경은 아오먼 반도에 있으며 예로부터 유리한 위치 덕분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화물 중개지였던 마카오의 역사는 기원전 202년부터 206년까지 진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은 남해의 관리 아래 있었고 최초로 기록된 주민들은 몽골의 남송 침략 직전에 마카오로 피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광둥과 푸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마카오에 정착하면서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중엽 포르투갈 사람들이 1513년에 마카오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고 1535년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상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557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당시 명나라에 500냥의 은화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임대는 186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카오는 지역 상업 항구로 발전하였으며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정복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공격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1622년 6월 24일 네덜란드군이 마카오를 공격했으나 포르투갈인들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더 이상 마카오를 정복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카오의 방어 병력 대부분은 아프리카 노예들이었고 포르투갈인 군인과 성직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후 청나라와 포르투갈 정부는 1808년 5월 7일에 우호 및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중국은 마카오를 포르투갈에 영구적으로 양도하고 포르투갈은 중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이 지역을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카오는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북경 정부는 우호 및 통상조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이 중국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경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문화대혁명과 포르투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마카오에서는 1966년 5월 심각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 사건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974년 리스본에서 포르투갈의 독재 체제가 무너진 후 포르투갈 정부는 공식 사과를 했으며
새 정부는 해외 식민지 전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976년 포르투갈 정부는 마카오를 중국의 영토로 재정의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행정, 재정, 경제 분야에서 대폭의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포르투갈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본 법안에 따르면 마카오는 이전의 주권 반환 이후 최소 50년 동안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중앙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국방 및 외교 문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카오는 자체적으로 법률, 경찰, 세관, 이민 및 다양한 국제 행사와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카오는 독특하면서도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카오는 지난 15년 동안 전반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마카오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이 주권을 회복한 사례이니만큼 마카오의 귀환은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카지노와 도박 산업의 발전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03년을 기점으로 마카오의 도박 수익은 전설적인 라스베가스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대량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흥과 중산층의 증가가 카지노 산업의 수익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마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며 아시아의 카지노 중심지이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한 경제체로 12만 8,700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15위에 그쳐만 2,489달러, 룩셈부르크는 3위로 11만 1,870달러, 싱가포르는 4위로 9만 8,0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 중 하나는 마카오이며 인구 65만 명이 살고 있고 면적이 30.8제곱킬로미터인 지역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1,322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높은 국가는 모나코와 싱가포르이며 그 다음은 홍콩입니다. 마카오는 제곱킬로미터당 6,4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지노 중심지로서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마카오에 본사를 둔 일부 카지노 회사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주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이 아닌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두 곳의 카지노 산업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고객이 라스베가스의 매출의 53%를 차지하며 윈 리조트의 매출에서도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관리들이 도박 여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경제 붐으로 인해 중국의 부자들이 다시 마카오로 도박 여행을 다녀가면서 매출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외에도 관광 및 기타 분야의 경제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수익은 라스베가스를 초과하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세수는 마카오가 12%인 반면 라스베가스는 65%에 달합니다. 그러나 마카오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존재합니다. 중국 내에서 불법 자금이 마카오로 유입되면서
도박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카지노, 마카오의 뒤시막을 들여다보면 부패의 실태와 중국 비즈니스계의 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5년 전 미국이 마카오에 처음 카지노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카오의 비즈니스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로 VIP로 분류되는 고액 도박꾼들은 대출한 돈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이들은 마카오의 수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는 도박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마카오에 와서 중개자에게 돈을 빌리고 숙소를 알아보며 카지노 수익의 약 40%를 중개자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본토 중국인들이 마카오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도박을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금을 횡령한 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그는 승리한 금액을 홍콩 달러로 받아 신속하게 홍콩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돈 세탁의 방법이 무궁무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마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는 전당포에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폐를 즉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이는 대개 홍콩 달러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이 정치적 변화에 의해 위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자금 흐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마카오로의 자본 이탈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사관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일부 인사들은 국가 자원이나 부패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이익을 도박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자금이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와 도박업계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 내 부유층의 사업이 위축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6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암스테르담이 고토 습지가 있었고 로테르담은 범람 평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엔지니어들은 배수 및 범람 지역 관리의 대가로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물을 빼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플라프란드와 같은 지역은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형태 변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덜란드는 북해에 인접한 나라로서 중간에 위치한 대규모 인공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때 내륙바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섬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상업용 해양교통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마련됐지만 네덜란드에서 차량과 충돌해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대략 100만 마리의 동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 마리의 희귀한 들소가 도로 한가운데 나타나 건설 자재를 실은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월 17일 오후 5시경에 콘텀주의 674번 주도로 순찰 중 발생했으며 환경부 직원들은 도로 위에서 들소를 발견했습니다. 17일 밤 처목라이 국립공원에서 한 소가 트럭의 앞부분으로 뛰어들면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한 결과 소가 사냥이나 덫에 걸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목라이 국립공원 관리 측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혼란으로 인해 이 소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는 보스가우루스라는 이름의 수컷소로 정부의 제32호 명령에 따라 멸종위기 1비급 동물로 분류됩니다.
현재 이 소의 사체는 과학 연구와 환경 교육을 위한 표본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야생 동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몇몇 국가에서는 야생 동물 전용 교량과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해 왔으며 최초의 야생 동물 전용 다리는 프랑스에 세워졌습니다. 5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길이 804.672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 동물 전용 다리가 건설되었으며 나토부스 8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성들이 거주하는 나라로 평균 키는 1.83m이며 여성은 1.71m입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18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 키는 약 20cm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 군인의 평균 키는 1.65m로 다른 유럽 국가의 군인들보다 낮았으나 150년 후 그들의 평균 키는 20cm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로 평균 신장이 183.8cm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은 열대의학과 런던의 위생을 통한 자연 선택입니다. 1903년부터 1906년까지 94,500명 이상의 북부 네덜란드 거주자들의 삶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이 큰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유일하게 유기 애완동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애완견을 사랑하며 자전거의 바구니에 앉아 주변을 즐기는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반려견에게도 친숙하며 대중교통에서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리뷰 잡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개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중산층은 반려견이나 스포츠용 개를 키우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 개를 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네덜란드의 개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광견병의 유행으로 인해 전염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많은 주인들이 아픈 반려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유기견의 복지와 그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중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70% 이상의 개가 중성화되었습니다. 유기견의 수가 줄어들면서 번식률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채널에 따르면 중성화된 개들은 건강 검진을 받고 광견병을 포함한 여러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도 접종받습니다. (1864년) 최초의 동물보호기관이 설립된 이후로 네덜란드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도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과 함께 약 16,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에는 동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 경찰이 있어 유기동물 및 위험에 처한 반려동물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유기견을 발견하면 즉시 이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구조대가 출동하여 개를 안전한 보호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이브 굿에 따르면 이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는 개를 상점에서 구매할 때 세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수감자가 부족해 여러 교도소를 계속해서 폐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 나라의 수감자 수는 27%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교도소가 비어 있어 폐쇄되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57명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영국과 웨일스는 10만 명당 148명의 수감자가 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수감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생활 환경 변화와 범죄자 처우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교육하고
발목에 전자 팔찌를 착용하여 감독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미성년 수감자는 55% 감소했으며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수감자도 44% 줄어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이유로 19개의 교도소가 폐쇄되었으며 추가로 5개 교도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된 교도소는 노르웨이와 벨기에에 임대되어 그들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난민주택으로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교도소 폐쇄는 교도관들의 실업 문제로 이어져 현재 네덜란드의 교도관 인력이 1900명이나 과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7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상황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감옥 수의 감소가 실제 범죄율 감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범죄자가 적게 체포된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가 50m마다 위치해 있으며 자전거는 널리 사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 사용 거리는 기차와 맞먹으며 네덜란드는 최소 1800만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1인당 한 대 이상입니다. 이는 도로에서 약 900만 대의 자동차와 비교해 2배에 해당합니다. 유럽 자전거 연맹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자전거 친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36%로 덴마크의 23%를 초과합니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는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잡한 도로에는 약 35,000km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는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심과 기차역에서는 대형 자전거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휘발유차 대신 장려되고 있으며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5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 수출국으로 꽃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의 80%에 해당하는 구근을 생산하고 있으며 꽃 산업은 네덜란드의 GDP의 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세계 튤립 재배 면적의 거의 90%인 약 11,000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3억 개의 튤립 구근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꽃들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꽃밭을 구경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모여듭니다. 특히 화려한 꽃이 만개하는 하우겐이라는 도시는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로 많은 꽃 축제와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방문객들은 유럽의 정원이라 불리는 로카르노 공원에도 갈 수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원으로 약 800종의 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을 최초로 인정한 나라로 이는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일 암스테르담에서는 로브 코헨이 4쌍의 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거행하며 이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LGBT 커뮤니티에 매우 친근한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게이바와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는 동성애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 공원이 있어 성소수자의 존엄성과 역사를 기립니다. 네덜란드는 집에서 아기를 낳는 비율이 높은 선진국 중 하나로 약 30%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집에서 출산을 합니다. 이 비율은 1990년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에서 집출산이 여전히 인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이 집에서의 출산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불필요한 병원 출산 비용은 항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발전하여 안전하게 집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숙련된 조산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색 당근은 사실 원래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17세기 윌리엄 3세가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어내자
네덜란드 농민들은 그의 기념으로 당근을 오렌지색으로 개량했습니다. 이 새로운 색상은 점차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고 네덜란드와 왕실의 공식 색상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오렌지색의 스포츠팀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네덜란드는 개방적인 법률과 인도적인 동물 보호 법률을 가진 굉장히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까?